자, 2020년 서울시 보건직 그리고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는 이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 공중보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끝나고 저희 수강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중보건 다 맞았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꽤 많은 수험생들이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였고요. 자, 하나씩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을 묻고 있는데, 제너가 우드종두법을 개발한 것은 언제? 우리가 여명기로 분류를 했었고요. 여명기 중에서도 1798년에 해당이 됐어요. 자, 연도까지는 사실 몰라도 다 뭐 중세기냐, 여명기냐, 황립기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구분해서 문제 풀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너의 우드종두법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도까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죠. 자, 코후에 의해서 결핵균이 발견됐다. 코후가 다 여러 가지 균을 발견한 것은 황립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 중에서도 1882년이 결핵균을 발견한 시기였고, 그래서 코후 같은 경우는 1880년대 초반에 이제 다양한 균, 결핵균, 뭐 콜레라균, 탄저균 등을 발견했죠. 자, 베니스에서 패스트 유행적에 온 여행자를 격리했다. 자, 이렇게 패스트 유행으로 인해서 유행자를 격리한 것은 중세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했던 시기 자체가 1348년부터 47년부터 48년 정도의 기간이었고, 그 후에 1477년 정도부터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이런 데에서 격리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세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도 마찬가지로 코후와 함께 황립기에 해당이 됐고, 최초의 질병보호법은 연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죠. 1883년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원인이 된 독성분이 아닌 것. 그럼 우리가 식중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세균에 의한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구분을 했었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에는 또 동물에 의한 거, 식물에 의한 거. 그래서 동물에 의한 거는 뭐 보거라던가 조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식물은 버섯 또는 뭐 매실, 오두박꽃 등등등 식물에 의한 독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그걸 구분하는 거고, 테트로도톡신은 누구예요? 독어에 의한 독어의 독소가 테트로도톡신이었고, 엔테로톡신은 뭐였어요? 포도상구균 식중독에서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장독소가 엔테로톡신이었죠.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에 의한 장독소는 자연독이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이 됐었고요. 베네로핀은 조개인데, 조개 중에서도 모시조개 같은 거. 모시조개나 또 뭐가 있을까요? 바지락, 굴 등에 있는 게 베네로핀이었고, 무스카리는 버섯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고, 아닌 것은 엔테로톡신. 정답 2번이고요. 3번 문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중에서 절대보호구역. 자, 절대보호구역은 어디로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했고, 학교 출입문이 아니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거리를 상대보호구역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우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 보시면, 교육감은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까지 안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라고 했고, 관리는 누가 한다? 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학교의 장이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4번 문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서 일본의 환경오염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켰던 것. 자, 대표적인 게 카드뮴 중독, 그 다음에 수은 중독이 있었는데, 카드뮴 중독하면은 이따이 병이었고요. 수은 중독하면은 미나마타 병이었죠. 그래서 정답 이따이 병.
자, 그 연간 근로시간 수 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그래서 연간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를 보는 것은 뭐다? 강도율이다.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건수율, 강도율, 도수율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강도율은 근로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로 보는 것. 자, 건수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보는 것. 도수율은 연간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 우리 지표들 중에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강도율은 연간 작업시간 1000 작업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로 보는 것이죠. 자, 다음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자, 사회보장 우리 마지막 파트 10에서 나온 거죠.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능력에 비례해서 차등 부과한다라고 했던 것. 자, 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거고,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그래서 의료급여로 하면 안 되겠죠. 사회보험이니까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가입은 임의가입이 아니라 사회보험은 항상 강제가입이다 라고 했고요. 자, 급여는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한다. 자,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지만 보험급여는 어떻게 한다? 균등급여. 그래서 보험료는 차등 부과, 그다음에 급여는 균등급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수질오염 평가에서 오염도가 낮을수록 결과치가 커짐. 다시 말하면 결과가 값이 클수록 좋은 걸 묻고 있는 건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예요? 그 물에 오염이 돼서 오염물질들,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죠. 이게 높다라는 것은 분해해야 될 요구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 COD를 측정할 때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으로 측정하죠. 이 소비량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분해해야 될 유기물이 많다라는 것. 자, 용존산소가 높다라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물이 산소가 많다라는 것. 그 말은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용존산소는 높을수록 좋은 것. 얘네들은 낮을수록 물이 깨끗한 것. 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높다라는 것은 분해해야 될 유기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용존산소가 되겠고요. 자, BOD 오염물질, 하수, 폐수 내의 오염물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사용되는 산소량이다라고 했고, BOD가 높다라는 것은 유기물질이 많다라는 거고, 그 말은 결국은 그 물에 용존산소가 줄어들게 되겠죠. 미생물이 사용하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 마찬가지로 유기물질 분해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인데 이번에는 미생물이 아니라 산화제, 어떤 거? 과망간산 칼륨, 증크론산 칼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게 높다라는 것, 사용량이 높다라는 것, 그 오염된 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용존산소량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그래서 용존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라는 것. 반대로 물이 깨끗하면은 용존산소량이 많아지겠죠. 자, 10번에 식품의 보존 방법 중에서 화학적 보존법을 묻고 있는데, 자, 절임법, 가열법, 건조법, 조사살균법, 얘네들은 다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절임법만 화학적인 방법이죠.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식품의 저장법이라던가 또는 우리 소독 방법들, 식품의 보관을 위한 소독 방법들,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물리적인 방법인지 화학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분류하는 문제가 최근에 꽤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산업보건에서도 어떤 그 직업병과 관련돼서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건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건지, 환경보건에서도 소독이 화학적인 소독 방법인지 물리적인 소독 방법인지 이거 분류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었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고요. 가열법, 건조법, 밀봉, 저장법, 자외선 살균법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방법, 염장, 당장, 산저장 이런 것들이 다 절임법이죠. 뭔가 소금에 절이고 설탕에 절이고
되고 이런 것들은 화학적 보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문제 헬스플랜 2020 문제 경기도 공중보건에도 출제됐고 경기도 보건행정에도 출제됐고 또 서울시 공중보건에도 출제됐고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강조해드렸던 거는 여러 지역에서 계속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옳지 않은 거 연결. 안전환경보건은 식품안전 손상 예방 맞고요.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니까 구강보건 정신보건 들어가겠고 인구 집단건강관리 근로자 학교 해당이 되죠. 건강생활 실천 확산인데 신체 활동 제가 요것도 요 비만이 마치 건강생활 실천에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니다. 어디에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에 해당하는 게 비만이다라고 구분해서 강조해 드렸던 거죠. 자, 건강생활 실천 확산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4가지만 들어간다. 아닌 것 4번이고요. 그래서 자,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는 사망 원인 1위인 암 그리고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만성질환 관절염,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비만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해드렸죠. 거기에 정신보건, 구강보건이 있고요. 뭐 감염 관리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 유행할 때 비상 방역 체계 가동하는 것, 의료 관련 감염과 결핵 에이즈 포함됐고요. 안전 환경 보건은 식품 안전, 손상 예방 2가지라고 했죠. 인구 집단 건강 관리는 우선 건강상 취약한 모성, 영유아, 노인, 그래서 생애 주기 중 건강상 취약한 집단들 들어가고 그다음 모여 있는 사람들 근로자, 군인, 학교 모여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좋다라고 했고요. 취약 가정이랑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 표본 추출 방법 묻고 있는데요. 1년번호를 준 다음에 간격을 정한대요. 그리고 첫 번째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격에 따라서 뽑는 것 간단하게 계통추출법 찾을 수 있는 방법 문제였죠.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도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임의 추출, 그 다음에 집락 추출, 계통 추출이 있었고 자, 계통 추출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뽑는 게 계통 추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고 가면은 단순 무작위 추출은 단순 무작위, 단순 임의 같은 표현이 자, 1년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난수표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무작위로 뽑는 게 단순 무작위고 층화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 전체를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또는 뭐 60대, 70대, 뭐 80대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층에서 각각의 집단에서 뽑는 것은 층화 무작위 추출. 계통 추출은 간격을 정한 다음에 그 간격만큼 이렇게 더해서 뽑는 것.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100명의 모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20명의 표본을 뽑을 거고 간격을 5라고 정했다라고 하면은 1부터 5 사이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았어요. 자, 2번을 뽑았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간격을 더한다. 더하기 5해서 다음에는 7번. 그다음에 7번을 또 뽑은 다음에 7번에다가 더하기 5번에서 12번. 그래서 2번, 7번, 12번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뽑는 것을 계통추출법이라고 했고요. 집락표본 추출은 이렇게 모집단에게 1년 번호를 나열하기 어려울 때 그냥 전체 집단을 통째로 인구 집단을 통째로 뽑는 법. 예를 들면 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표본을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 있는 여러 중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5개의 중학교를 뽑고 그 5개의 중학교에서 각 학급의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을 통째로 표본으로 뽑아내는 것 이런 방법을 집락표본 추출이라고 했죠. 자, 11번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중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 뭐라 그랬어요? 자, 온실가스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다. 이 이산화탄소 하나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관련돼서 봤을 때 특히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 보면은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는 1, 6, 불어항은 23,900이에요. 이렇게 가장 낮지만 영향은 가장 낮지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기여 물질이 되고 있다라고 했죠. 자, 12번 모자보건 대상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자, 출생 후
1년까지는 영아, 1년부터 6년까지는 유아, 합쳐서 영유아라고 했고요. 자,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하고요.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신생아란 영아 중에서도 여기 4주 이내의 아이들을 신생아, 그래서 4주 또는 28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문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에서 유병률, 사망률, 건강 문제를 규명한다. 자, 건강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걸 규명한다라는 것은 언제 한다? 자, 우리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 1단계가 뭐다? 사회적 진단, 사회적 사정 단계다. 사회적 진단 단계에서는 뭘 한다라고 했어요? 삶의 질, 그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가 역학적 진단 단계라고 했고, 역학적 진단 단계에서 뭘 한다? 자, 1단계에서 얘기한 확인한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가 뭔지를 찾아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학적 진단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1단계 사회적 진단 단계에서는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행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2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연구 기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구 시작 시점에서 폐암에 이완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흡연자랑 비흡연자,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나눠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대요. 전형적 코호트 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을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해서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 코호트 연구라고 했고요. 이러한 기법이 전향적 코호트 연구고, 환자 대조군 연구는 어떻게 해요? 애초에 질병에 걸린 폐암 환자를 아예 모아서 환자군을 만들고, 이 환자들과 비교하기에 적절한 연령대, 성별 이런 특성을 가진 대조군을 선택한 다음에 이들의 과거 어떤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를 조사해서 비교하는 게 환자 대조군 연구였어요. 자, 단면 연구는 어떻게 했어요? 단면 연구는 일정 시점 또 짧은 기간에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요인에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자, 후양적 코호트 연구는 노출군, 비노출군으로 나누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서 질병 발생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과거를 조사하면 후양적, 미래로 추적 관찰하면은 전향적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15번 문제.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의 상대 위험도를 보기에서 구한 것 묻고 있는데, 상대 위험도니까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도 구하라는 거고요. 자, 비교 위험도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노출군, 비노출군, 질병 발생한 사람, 질병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교 위험도는 누구분의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비노출군이 누구예요? 전체 200명, 정상 혈압인 비노출군이 2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자, 노출군 200명 중에서는 90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자, 그럼 분모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다 계산을 해보면 뭐 분모 똑같으니까 지워주고, 60분의 9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 해서 아마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이 1.5배 높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16번 문제. 코로나 그냥 이름만 넣은 거예요. 워낙 코로나가 이슈가 되니까 문제에 코로나 문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자체로는 사실 아직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것을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서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자료나 제가 강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질병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어렵고 그냥 이제 이렇게 예시로 하나 넣으면서 다양한 역학 연구 기법이라던가 질병 감시나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코로나19 환자 1000명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실시해야 될 것 이건 뭐냐면 어떤 감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근데 보니까 그냥 분석, 역학, 연구 이름만 나와 있어요.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역학 뭘 먼저 한다? 기술 역학을 통해서 1단계 기술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원인이 뭔지 추정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2단계 역학은 뭐예요? 분석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3단계 역학은 그것을 수리적으로 뭔가 이론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수식화하는 게 이론 역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술 역학이고요. 역학조사의 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1단계 역학을 기술 역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2단계 역학인 분석 역학을 통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고 3단계 이론 역학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수식화하고 질병 관리에 이제 어떤 도식을 만드는 거죠. 자, 다음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수학 분석 제가 수업 중에도 아마 공중보건 파트 특히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공중보건의 보건행정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흐름을 파악했을 때 수학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수업 중에 되게 여러 번 기본 이론에서도 심화 이론에서도 문제풀이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얘를 정리를 해드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 특강에서 이거를 또 꼭 찍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문제가 5월달 시험에 경북 의료기술직 문제 공중보건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학생들이 어려워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특강을 하면서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추가로 더 올려드렸는데 6월 시험에 또 나왔어요. 거의 신들린 찍기 신곡이 아닐까 이 정도면은 그쵸 이 문제는. 그래서 수학 분석 나왔는데 심지어 제가 자료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심화이론 뭐 문제풀이 할 때 드렸던 자료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왔어요. 사업을 축소 폐기하는 방어적 전략. 자, 이런 전략은 WT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거 요거 수업에 했던 내용이죠.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은 수학 분석이라고 하면은 조직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이 조직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서 만약에 조직의 강점과 기회가 있다라면은 공격적인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구조나 사업의 영역,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했고요. 조직의 약점이 있지만 어떤 기회가 있다라면은 구조 조정이나 혁신 운동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ST 전략. 우리가 강점은 있지만 위협이 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했고, 자, 약점 위협 WT는 위협도 있고 조직의 약점도 있을 때 방어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의 축소나 폐기가 필요하다. 요거 그대로 출제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WT 전략이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는 당연히 다 맞췄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자, 다음 18번 문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취직 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15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만 취직 인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우리 법에 대한 거 정리했던 내용에 있었죠. 임산부를 위한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그런 직종은 임산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위해서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자, 이거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근로의욕,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그 근로자가 적절한 곳에 배치되고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근로기준법상 수유 시간을 보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근로기준법 정립에서도 특히 여성과 소년과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만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청구하면 하루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문제였고요. 자, 19번 문제. 레벨과 클락의 질병의 자연성 5단계 그 중에서 불연성 감염기에 해당하는 예방조치. 자, 우리가 자연성 5단계는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 회복기로 진행이 됐고요. 자, 비병원성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건강 증진 활동이 필요하고, 초기 병원성기에는 이런 예방접종 같은 거 초기 병원성기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불연성 질병기에는 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아직 증상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 이미 증상이 나타난 현성 질병기 라고 하면은 그 악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 회복기에는 재활 및 사회 복귀가 필요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 안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비병원성기에는 건강 증진을, 초기 병원성기에는 특수 예방 접종 같은 거, 불연성 질병기는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이런 것들, 현성 질병기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회복기에는 재활, 사회생활 복귀 등이 들어가죠. 자, 20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에서 노년 부양비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부양비 구하는 공식이 총 부양비는 생산층 인구분의 유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이제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해졌어요? 생산층 인구분의 노년 인구. 여기에서 0에서 14세, 그러니까 15세 미만 인구는 유년 인구라고 했고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층 인구라고 했고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년 인구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 인구가 총 600명이랑 400명이니까 1000명분의 노년 인구는 150명이네요. 자, 곱하기 100을 해서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15%로 나오겠죠. 정답은 3번. 그래서 15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층 인구 100명이 노인 15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까지 해서 서울시 공중보건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자,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틀렸다라는 건 사실 실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특히나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